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띄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자,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김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원한다면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TF까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안에 특별법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표 발의자는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지 않고도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 요구에 응답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안건을 극비리에 2달 넘게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전담할 당내 태스크포스도 발족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 편입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도시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도시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일단 들어보고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포시도 다음 주부터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첫 설명회는 지하철 5호선역이 들어설 장기동 주민센터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회에서 몸을 낮췄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만난 서민들 모든 게 어렵습니다 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마포가 지난 2021년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초심을 되새기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회의장에서는요, 전문가들 대신 주부가 참석을 했고 회사원이 참석을 했고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장에 장 보러 가기가 겁난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경력직이 아니면 취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를 몰아주기 하는 것을 과징금을 매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거는 대통령이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잘 하겠다. 이 자세를 한껏 낮추면서 그동안과는 많이 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달라진 내용 가운데 지금 그동안은 정치권에서 이재명 리스크,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다 선점을 했다면 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 정책 방안이 나오면서 또 다른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국민의힘의 구상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김포시만 편입한다고 했었잖아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죠.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찬성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지금처럼 동문서답을 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다른 곳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다른 곳, 예를 들어서 뭐 광명이라든가 구리, 하남 이쪽, 이 동네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도 요구를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자,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물꼬를 텄으니까요. 예.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정당의 본령이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공론화되면서 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에서도 더 힘을 보태겠다는 원론적인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이다. 네. 그러나 뭐 이게 법안이 총선 전에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라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속도가 아무리 빠른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근데 그걸 공약으로 내걸면 다음 총선에 저 뽑아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정치권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 정 대변인 물꼬를 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염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세종시와 붙어 있는 이제 공주 이 지역의 이제 지역구이고 집이다 고향이고 집이다 보니까 이런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했고 사실은 단식 투쟁도 했던 그런 있는데 예.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물꼬라고 하는 것은 위눈에서 아랫눈으로 물이 잘 내려가도록 적소에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아랫눈으로 내려가는 물꼬를 트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물꼬를 터버리면 이 문제는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총선 전략이든 아니든 좋습니다. 뭐 총선 전략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게 그 바늘을 허리에 실을 메어서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선 전략 뭐 좋고 다 조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 발전 전략인지를 좀 잘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다 총선 전략으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대한민국 미래를 잘못 끌고 가는 방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을 잘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속도를 더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번 주에 그 법안도 1호 법안을 우선 발의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법안 준비도 좀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요. 1호 대상인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이 특별법 이번 주 당론으로 발의를 하기로 했고요. 예. 이번 주 중에 관련 특별법이나 관련 특별법이 유이동 정책위의장이나 송석준 경기도 당위원장 명의로 대표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법 상위법인 특별법을 발의하는 배경에는 예. 이 다른 법안을 일일이 개정할 필요 없게 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요. 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논의에 좀 미온적인 야당을 또 압박할 수 있을 거란 논리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당내 말씀하신 것처럼 TF도 이번 주 중에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TF가 만들어지면 유이동 정책위의장의 키를 쥐고 광역 기초단체장과 또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반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민심 청취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했는데 자, 속도를 내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물꼬를 잘못 드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 물꼬가 제대로 된 물꼬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 국가의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메트로폴리탄들이 이 각종 정책들을 통해서 확장하고 그 도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산시키고 있죠. 이번에 이 김포 편입 발언이 나온 이후에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 그 해당 지역이 될 수도 있는 후보 지역에서도 우리들도 서울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들을 당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정당도 오랜만에 이 정쟁 대신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잡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활기를 찾고 있고 이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렇게 시작된 논의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 편입 구상에 김포를 포함한 접경 지역들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제일 큰 관심사는 교통 문제고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예상되는 거는 집값일 겁니다. 자, 일단 김포. 지금 이 얘기 나온 뒤에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그 뭐 방수사들에서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보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뭐 문의가 한 3건 정도라면 뭐 6건 정도로 뭐 평소에 본인이 느끼는 거에 한 2배 정도로 문의가 늘었다. 이런 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라는 거하고 경기도 아파트라는 거에 그 차이에서 나는 그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반영된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뭐 호가라든지 매매가에 반영되기 너무 좀 시간이 짧아서 그 정도의 변화까지는 아닌데 기대감은 지금 상당히 높아졌고요. 김포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02 서울 번호를 쓰는 광명이나 과천 지역까지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여기는 원래부터 서울 번호 썼어 라고 해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큰 상태인데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입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예. 자, 김포의 서울 편입 이 얘기가 되니까 지금 다른 곳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명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광명에는 전 당협위원장 한 분이 벌써 시위를 하고 나섰습니다. 저렇게요. 뭘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시위예요? 네, 지금 1인 시위에 나선 건데요. 사실 김포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지금 편입을 시킬 경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또 특혜 시비는 저희가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점차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경기 광명갑 김기남 전 당협위원장이 광명 사거리역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광명시가 지역번호 02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도 전화번호 앞자리 02 서울이랑 똑같은데 왜 우리는 서울이 아니냐? 네, 저렇게 좀 편말에 적혀 있죠. 그러면서 광명시는 서울 구로구와 생활권이 많이 겹치고 행정구역상 경기도보다 서울권역에 가깝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광명 시민들의 교통권이나 직장 주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서울권역에 들어가는 게 맞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른 시군보다 광명시가 이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여러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저분은 지금 전 당협위원장 자격입니다만 앞으로 저 논의는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쥔 다음부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선 공약, 수도권 전체의 총선 공약이 될 수 있어요. 저 뽑아주면 서울 시민 되고 저 떨어지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아무리 총선 전략이라 하더라도요. 저렇게 정치인들이 주민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자기 개인의 어떤 총선 전략으로 저렇게 어떤 뭐 의견을 표출한다든가 이런 무분별한 논의들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의 결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대한민국 발전 전략과 맞추어서 잘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까 우리 정 위원장께서는 도시 경쟁력을 말씀하셨지만 이미 과밀할 대로 과밀해진 서울, 수도권의 문제,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지방 소멸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것이 그 서울로 출퇴근한 인구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서울로 출퇴근한 인구가 김포가 가장 많은가요? 그거보다 많은 도시가 한 10개쯤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서로 편입론이 막 정말 경쟁식으로 막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진정으로 그 지역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논의할 문제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행정 대개혁이 먼저 함께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민주당이 갑자기 국민의힘에게 의제 설정을 빼앗겨서 그냥 물타기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구역의 대개혁이라고 하는 것, 체제의 개편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학계를 비롯해서 오래전부터 이게 해묵은 숙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왕이 시작하려면 집권당이 이걸 총선 전략으로만 뭐 국회의석 몇 석 따먹으려고 하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기왕의 의제를 선점했으니 더 크게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더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의제로 좀 확장 발전시켜서 야당을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네요. 이거 뭐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광역시 다 만들려고 했고 메가시티 계획도 다 있었고 네. 시작은 경기도를 남도, 북도로 나누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의정부입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경기 북부와 남부의 생활권 또 행정 수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논의가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 공약서부터 시작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현직 경기지사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김동연 지사가 이 이슈를 갖고 적극적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죠. 이 과정에서 김포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강 이남에 있지만 생활권은 또 경기 북부와 가깝고 경기 남부와는 인천시와 서울시 때문에 나뉘어져 있고요. 이 때문에 김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 편입을 요청해 왔었는데 그러면 서울 김포 시민이 원하니까 우리가 김포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이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우리도 생활권이 같으니까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로 편입해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어느 것이 지금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이제 논의를 해보고 또 이제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여러 논의가 있겠죠. 자, 지금 지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시작은 김포를 처음부터 뭐 서울에 편입시켜달라는 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경기도가 워낙 크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경기도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걸 좀 나누자. 경기 북도, 경기 남도. 근데 김포는 지리적으로는 경기 북도예요. 그러니까 경기 북도에 편입시키려고 하니까 김포 시민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저기서 한강에 딱 가로막혀서 김포에서 일산 가려면 저 다리도 몇 개 없고 한참을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사실상 경기 북도하고는 단절이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네? 그럼 남도로. 남도로 가려고 했더니 중간에 보세요. 남도가 북도랑 연결이 돼 있는지 김포랑 서울에 가로막혀 있고 부천에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인천에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나왔던 게 어찌 보면 김포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논리는 출퇴근 시민들이 많다. 근데 알고 봤더니 12%, 광명은 오히려 20%.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리와는 그 광명을 더 먼저 해줘야 되느냐. 이제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김기현 대표님의 제안을 처음 접한 반응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처음 듣는 얘기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 논의해본 바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보안을 유지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주체들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이것은 뭐 너무 졸속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김포의 출퇴근한 서울로 출퇴근한 인구가 문제라면 사실은 지금 지하철 5호선 이 문제를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설명을 했더만 예를 들어서 김포가 현재의 상태대로 있다면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할 때 이 비용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70, 지방정부가 3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에 편입이 돼서 김포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6대4로 바뀐다, 4대 6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뭐 그런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팩트체크도 언론에서 했던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지방의회나 이런 어떤 동의,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어제 확인을 해보니 의원입법이든 아니면 정부 입법이든 간에 이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뜨겁게 지금 불타고 오르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현이 될는지 여부는 진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더욱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차분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점점 설득력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뭐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얘기로 넘어가죠.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긴 한데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반응입니다. 반대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찬성하기도 그렇고 부적절한데 안 하겠다고 하기는 그렇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지금 우리가 그 광역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이 행정체계까지 네.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은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요. 이게 다가 아닐 거다. 우리 민주당 더 긴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가 서울 구상이 이것 말고도 6개의 카드가 앞으로 더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약간 긴장해야 된다고 보는 게 여당이 그런 프리미엄이 있어요. 이 여당 정책 프리미엄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한 대여섯 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카드가 있습니까, 지금? 물 밑에서 지금 아하.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되게 김포 수준의 카드. 그러니까 이게 김포가 어떻게 보면 신호탄입니다. 김정민 의원은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개 더 있어야 했던데 국민의힘에 계신 분은 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우리 김종민 의원이 상대당인 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총선이 5개월하고도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당도 다음 총선에서 국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서 또 설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 개발하고 있고요. 김종민 의원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매도 관련한 얘기들 했더라고요. 이것은 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소액주주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어떤 정책들이 연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이 카피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감춰두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데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는 민주당. 근데 카드를 어제 꺼내 들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이 인물을 또 소환했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경기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말 뜬금없는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 서울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수도 서울로 전부 다 통폐해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이 김포시 서울 편입도 천공이 한 거다. 천공의 입김이 작용했다. 지금 뭐 이런 주장입니까? 네, 민주당이 꺼내든 음모론입니다. 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보신 것처럼 이 영상을 재생했는데 지난 8월 26일 천공이 서울과 경기도를 통폐합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할 영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메가서울 구상은 이 천공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박 의원은 천공은 지난해 1월 강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면서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이 주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냐면서 메가서울 구상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 천공 음모론까지 지금 꺼내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런 주장이 지금 어디서 나왔느냐? 최고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화면 혹시 있습니까? 최고위에서 그 화면을 그냥 틀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메가시티 주장은요, 천공이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도시학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거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뭐 뉴욕, 런던, 파리, 그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텐진하고 베이징을 같이 엮는 찡진지 프로젝트라고 이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는 저 최고위 과정에서 저런 영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최고위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너무 동종 간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게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묵시적 동의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동종교배가 계속되면 퇴행하고 소멸하기 마련인데 이재명 대표가 씨 웃고는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현 선배 계시지만 만약에 박수현 선배가 저기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저 영상 틀면서 같이 이재명 대표도 희낙낙하는 표정은 짓지 않았을. 그래요. 잠깐만 바로 질문 드리죠. 박수현 예. 의원께서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최고위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천공이 뭐 과거에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이것과 연결된다는 확신이 있는 건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이고 영상까지 틀은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박찬대 의원이 이 김포 서울 편입의 이 문제가 총선을 앞둔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졸속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천공을 굳이 끌어들여서 자꾸 논점을 분산시키는, 지금도 벌써 논점이 분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은 저는 기왕에 우리나라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제안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해서 대구 경북 메가시티, 호남권 메가시티, 그다음에 충청권 메가시티 이렇게 해서 지금 메가시티 이 계획이 다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더 해왔던 일들 또 나아갈 방향으로 설명을 하면 될 일이지 자꾸 저렇게 되면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꾸 민주당이 말려 들어가는 것이 되거든요. 이 문제가. 예. 그래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최고위에서 이렇게 뭔가가 공개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의원이 국감 자리에서 면책특권 이용해서 그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때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엄재경 권리당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행동을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대통령이 와서 어디를? 왔어! 뭐야 지금 너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첼리스트가 자기 그 애인 속이려고 했던 거짓말을 그대로 갖다 틀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뉴스였어요. 자, 그러면 뭐 김의겸 의원이야 면책특권 받았다고 쳐도 저 최고위에서는 무슨 그 뒤에 사과라도 했나요? 최고의 차원의 사과라든지 공식적인 액션은 없었고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신 대로 저 자리에서 지금 녹취를 틀었는데 지금 여성의 목소리, 첼리스트가 아니다, 나 저 거짓말이다라고 경찰한테 명백히 진술한 정말 그야말로 가짜뉴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유감만 표명을 했어요. 심심한 유감.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참석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도 이게 완전한 사과는 아닌 게 뭐라 그러냐면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이걸 국회의원으로서 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건 임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김의겸 의원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먼저 제보를 받았을 때 이 제보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인데 사실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저렇게 최고위에서 영상을 재생하는 일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최고위에서 영상을 재생하고 가짜 뉴스라고 판명이 났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포 서울 편입은 천공이라는 그 주장을 또 최고위에서 들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 불송치됐던 이유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고소 고발인 측에 김 의원의 불송치 결정을 담은 이 수사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A4 용지 반쪽 분량의 불송치 이유서를 첨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서 내용을 보면요. 경찰이 김 의원과 관련자들 간의 통화 녹음 내용 또 김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노력했다는 이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그가 이 제보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공모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들과 공모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는 만큼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의 범주에 포섭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고발인 측은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튜브 매체 이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고 직접 밝힌 만큼 그랬었죠. 공모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법조 출입하는 양은경 기자, 지금 협업을 했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지만 뭐 별거 없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이제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 이유서 중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명백히 허위란 걸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왜 썼냐면은 대법원 판례상 면책특권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허위인 것을 알았다는 경우에는 지금 예외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 표현을 쓴 건데, 그러니까 국회 안의 행위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 밖의 행위. 그러니까 인터뷰도 했거든요. 라디오 그렇습니다.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또 지금 더 탐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어요. 보도와 그 동영상 만든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이 공범이 성립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더 탐사하고 협업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회 밖의 행위인 보도라든지 동영상 재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짧지만 악수도 하고 3번이나 악수를 했죠. 국회에서 연설하던 날.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지만 그래서 협치의 물꼬가 좀 트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런 기대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또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에 옆에 있던 친명계 정청래 의원도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악수 쇼핑, 악수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는 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 진품,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성제로, 공감제로, 비전제로 시정 연설은 맹탕 그 자체였습니다. 자, 결국 본회의장에서 악수까지 나누고 이제부터는 좀 여야가 협치하는 것 아니야 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때 악수할 때 저는요 악수했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만두시라고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 꼈던데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정말이라니까요.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김용민은 오랜만입니다라고 부르면서 악수를 청해서 좀 깜짝 놀라서 악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제가 늘 평상시에 얘기했던 얘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한테 좀 반응을 했고 뭐 살짝 웃더라고요. 그냥 너무 이제 어이없다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했고. 그렇게 들릴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혼잣말 하신 게 아니라. 들었어요. 들었고 뒤에 계신 뭐 비서관들 이런 분들은 조금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도 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뭐 미쳤다고 안 한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예. 자, 뭐 들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 말을 계속 난 그렇게 했다니까요를 글쎄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굳이 뭘 본인은 반응을 안 하는데 내가 했다니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자, 일단 당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먼저 비명계 유원욱 의원 얘기 나왔는데 부적절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 개딸이라고 통칭되는 적극적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다. 이러면서 개딸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따뜻하게 민주당이 대통령이 들어오실 때 손뼉도 쳐주고 같이 일했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진짜 변했다 하면서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더 민주당에 정을 주었을 것이다.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 박주민 의원은 일단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나 취지나 이 내용을 좀 확인해보겠다 이러면서 좀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원 게시판에 나온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악수하면서 분명히 내가 그만두라고 했어요라고 했더니 당원들 게시판, 이런 게시판에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수하는 거 진짜 꼴 보기 싫더라. 역시 수박이다. 악수한 사람들. 배알도 없느냐. 이러니까 나는 악수하면서도 그만두라고 했다니까요.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용민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 그 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용기 있는 행동이다, 패기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용기 있는 행동, 패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치기 어린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혹시 뭐 영화 비트라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임창정이라는 배우가 내가 17대 1로 싸우다가 뭐 이렇게 다 눕힌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정우성 배우의 한 방에 쓰러집니다. 뭐라고 했어요? 정우성 배우가 한 방 이제 쏘니까 바로 넘어졌죠. 17대 1은 17대 1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압도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얘기도 김용민 의원은 지금 누구 들은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과시하듯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난 이런 전적 성과를 대통령을 상대로 얻었다라는 것을 자기 지지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심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사실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정치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정치는 큰 정치인 될 수 없거든요. 김용민 의원 초선이고 철험회 소속의 어떤 강경 기조를 보여왔던 의원이긴 한데 다음 재선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배양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개딸, 뭐 강성 지지층한테만 잘 보이는 행동이다라는 지적은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김용민 의원의 인터뷰를 제가 다 들어봤는데요. 본인은 이것이 복합적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이라는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뜻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가고 있는 좀 잘못된 그런 어떤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를 이제 그만두고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함의적인 의미로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설명과 달리 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복합적인 의미까지 다 이해를 하면서 듣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며칠 전에 원내대표끼리 신사협정을 맺어서 그렇게 국회가 좀 달라지나 보다라고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께 또 실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고 예. 또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그래 민주당이 뭐 그렇게 협치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다고 하더니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니냐라고 김용민 의원 개인의 행동이 전체를 지금 그렇게 폄훼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용민 의원 말씀대로 그런 어떤 대통령께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한 말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책임감도 알겠지만 그러나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품격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국민의 눈높이는 그리고 아까 우리 정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지지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층 확산을 통해서 집권을 목표로 하고 하는 조직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그런 어떤 정치의 확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연일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사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른바 영남 스타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을 띄운 데 이어서 이번에는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방안 내놨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3선, 같은 곳에서 3선 한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자, 이분들 12년이다. 12년 국회의원 했다. 그 정도면 됐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영남 뭐 물갈이까지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스타 의원들 수도권 출마 그리고 그 지역 다른 지역 뭐 3선 하셨으면 이제 좀 그만 이런 얘기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겁니다. 자, 아까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의원들 뭐 정원 축소 면책 특권 제한 이 얘기는 뭐 그전에도 나왔었던 얘기예요.
뭐 면책 특권자는 누구는 공공연하게 약속도 했지만 결국은 못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는데 제일 궁금한 거, 이거 정말 될까? 삼선 초과, 연임 금지, 당사자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유한 위원장이 띄운 일단 지금 정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직 그러니까 선수로 보면 박 의원께서는 삼선은 아니시니까 예. 이런 주장들 다른 당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그런 자리인데 또 민주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이런 것을 혁신이라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걸 혁신이라고 내놓겠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혁신의 본질일까?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거라도 좀 잘 해봐라.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더 큰 혁신을 한다고 하느냐라고 여야를 정치권을 향해서 동시에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거라도 하는데 아마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런 것이 실천이 된다면 제 상대하신 분이 삼선이 넘었기 때문에 더 유리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런 거라도 혁신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실천이 될까?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인유한 위원장 이러면서 계백 장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미난 말씀을 드릴게요. 이순신도 좋아하지만 저는 백제권에서 커가지고 계백을 좋아합니다. 좀 희생을 각오하고 정치는요. 과거에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한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그 이득을 봐야 됩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지금 주장하면 또 이게 파장이 커서 조심스러운데 지금 공무원도 구청장도 3번 이상 못 하는데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인유한 위원장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색깔은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 이를 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대요. 조선일보 오면 보시겠습니다. 비난보다는 칭찬.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셀프 디스를 한다. 미국식 유머를 던지는 순천 촌양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황한 설명하는 것 대신 핵심 키워드를 딱 제시하고 농담으로 완급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건요. 인유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욕한 적 들어보셨나요? 민주당을 대놓고 뭐라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국민의힘의 혁신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눈에 띈다는 평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 밖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이 정치권의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 깎아내리기 이런 부분은 아직 학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인유한 위원장 몇 번 모셨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유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면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하니까 그 용어 잘못된 것 같다. 바로 인정. 징계 취소가 맞겠다라고 바로 사과하고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도 쉽게 대화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도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과도 만나서 직접 코리안 젠틀맨이라고 굉장히 칭찬하기도 하고 포용의 큰 자세를 보여줬고요. 또 상당히 격의가 없습니다. 아까 셀프 디스를 하는 유머를 구사한다고 했는데 격의 없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치적 탤런트가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순천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계백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은 호남권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호남 정서를 자꾸 건드리고 우리 편으로 장군을 언급하고 가져오려는 어떤 정치적 탤런트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인유한 위원장 지금 연일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만나자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보시겠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 손을 내밀었는데 이를 뿌리치는 이준석 전 대표 되려
혁신위를 더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본인의 입지를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인가요? 자, 그동안 뭐 사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결정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혹시 뭐 최고위에서 뭐 좀 이렇게 나온 얘기 있어요? 네, 최고위에서 일단 당 혁신위 제안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이 징계 취소를 결정하기로 했고요. 징계 취소로 이제 사면이 아니라 징계 취소.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최종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말씀 나온 게 항상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온 게 이준석 전 대표는 항상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자문을 구하고 상의 드리는 분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환으로 보면 좀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홍준표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사면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면 대신 징계 취소? 네,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뭐 얘기 들은 공식 용어를 사면이 아니라 징계 취소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제가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홍준표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게 홍 시장은 이 수해 골프록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단 그 결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권 징계 취소를 정지 징계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요. 지금 다 나왔네요.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전 최고위원까지 지금 뭐 그동안 그 논란에 발언이 됐었던 사람들 일괄적으로 두 사람만 콕 집어서 한 건 아니고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고위에서 아마 누가 또 반대해가지고 해줄 듯하면서 안 할 거려라고까지 했는데 일단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일단 징계 취소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세 사람 다 특히 홍준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취소해 줬습니다. 취소라는 게 뭐예요? 취소와 사면은 다르다. 이제 그걸 이준석 대표는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취소는 징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취소한다는 거고 사면은 징계 자체는 당연히 받아 마땅하나 용서해준다. 반성하니까. 근데 반성하지 않으면 용서해줄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막 나왔었는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사면은 어떤 시혜적인 관점. 그러니까 내가 죄가 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 봐주고 넘어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논리. 또 홍준표 시장은 법률가 출신이니까 사면과 징계 취소의 어떤 법리적 차이를 잘 알고 있었겠죠.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이번 결정에도 어쩌면 굉장히 좀 반대하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와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지금의 행보만 놓고 본다면 다음번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비례신당이나 다른 방법들을 찾기 위한 어떤 명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궁금하고 홍준표 시장의 반응은 막 페이스북에 올라왔대요.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메뚜기 한철이래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권력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좀 아세요. 그러니까 일단 징계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계속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과하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겠다 이러면서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없고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별로 징계 취소해줬는데도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주목되는 사람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그 인류한 위원장이 만나자고 했는데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신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고 상의 드리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면담 직후에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어떤 사람과 상의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도 어떤 사람들과 상의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말한 이 중요한 행동, 이 발언을 놓고 탕당 후에 신당 창당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서 향후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조만간 좀 중요한 행동이 나가느냐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이 전 대표는 정확한 일정 등은 상의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러 왔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바로 지금 뭐 논란이 되는 부분부터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결국 신당 창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막 만나고 그러니까 그럼 신당을 창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탈당부터 해야 되잖아요. 탈당에는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은 징계였습니다. 근데 징계를 취소해 준다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징계 뭐 사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라고 했는데 징계 취소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뭐 기왕 뭐 얘기하시는 김에 이준석 대표 진짜 탈당해서 신당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다시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도 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동안의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등을 통한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국민의힘 혁신위가 할 일이 뭐냐, 1호 혁신안이 뭐냐, 무슨 대사면이고 징계 취소냐, 그거 안에서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졌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지금까지 반응은 혁신위가 해야 할 일이 이게 먼저가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좀 바꾸시라라고 하는 그런 쓴소리,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혁신위 활동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해온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오늘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명분은 아마 달리 해석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 취소가 됐는데 당으로서는 우선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목표나 필요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 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돼서 됐는데 계속 지금 같은 스타일을 한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향한 중요한 어떤 행보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신당 창당 등 뭐 대구 무소속 출마 이런 것들일 텐데 결과적으로 대구 무소속 출마가 됐든 신당 창당이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탈당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징계를 취소해 줬는데 무슨 명분으로 이제 탈당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젊은 정치인으로서 같은 뭐 젊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홍 지사가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제가 오늘 영화 대사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저씨에서 오늘만 사는 사람, 예. 내일을 사는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기냐? 오늘만 사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하루살이를 자기를 하루살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지금의 혁신위원장이나 아니면은 당 대표를 향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하루살이도 하루하루를 굉장히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 저는 당 대변인으로서 누차 방송을 통해서든 어떤 다각적인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든 윤석열 정부 출범에 상당히 기여를 한 분이고 성공에도 같이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의 행태, 그러니까 당에서 포용하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꾸만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고 좋아했던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이 조금은 식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방송을 통해서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뭐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동안의 반응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여권 인사 중에서 제일 먼저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하철 비용에 서울 시민들 돈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행보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만 더 살펴보죠. 조국 전 장관인데요. 이 조국 전 장관도 또 출마하려고 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쿠데타라는 말을 또 썼어요. 네, SNS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윤 대통령을 빗댄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갔으면 쿠데타도 했을 것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적 사고의 편린이 재확인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런 주장, 지난달 30일 열린 고발사주 재판에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했던 증언을 인용한 겁니다. 예. 한 전 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9년 조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감찰부장에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에 스스로 물러났었죠. 한 전 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20년 3월 19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육사 대신 서울대 법학대학을 갖고 총과 칼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렀다면서 이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졌고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라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은 이런 좀 발언들을 SNS에 이어가고 있는데 예.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왜 이런 행보를 보이냐라고 했을 때 조 전 장관이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없진 않겠느냐라고 한 뒤에 계속해서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윤석열 전 총장,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총장하던 사람인데 내가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죠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것 떠나서 정치권에서는 자꾸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몰랐던 건 아니고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고 뭔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고 결국 그거는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법정에서 취재했지만은 한동수 전 감찰부장의 발언 자체가 크게 뉴스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본인 SNS에 올리고 이른바 스피커로서 그러니까 의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정부 쿠데타 이런 식으로 연관을 시키면서 저런 건 당연히 다분히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고 저 정치적 의도라는 건 결국 총선 출마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관측이 굉장히 유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요? 법적으로 지금 재판 중인데? 네, 재판 중인데 1심에서 이제 징역 2년 실형이 났지만 법정 구속은 안 됐고 그리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려면은 지금 판결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예. 아직 1심만 난 상태이기 때문에 출마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출마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이후에 징역 판결 나온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은 피선거권 상실이 되고요. 그런 변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법적인 거 떠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다.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추미애, 조국 과연 그 출마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국의 강을 그렇게 힘들게 건넜는데 또 다시 거기 뛰어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시선이 굉장히 또 많은 상황이기도 하죠. 짧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추미애 조국 출마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짧게 조국을 전 장관을 위한 얘기를 하면 아마 개인적으로 총선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을 가지고 어떤 혐의를 씌웠던 것은 뭐냐면 처음에 사모펀드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공직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모펀드는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무죄로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입시비리로 그것이 불거지고 가족 전체가 지금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조국 장관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심정들을 대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총선 출마를 위한 존재감 드러내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은 너무 저는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총조 씨. 오늘 구속영장이 조금 전에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자, 남현희 씨 펜싱협회에 30억을 내가 후원하겠다. 30억.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억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대요. 출처는 묻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펜싱협회가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출처도 모르는 돈 30억을.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전 총조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남현희 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를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 씨 사기 행각에 자신도 속았다는 겁니다.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1월 말 남 씨가 후원을 하겠다며 전 씨를 펜싱협회 관계자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학원 투자자인 전 씨가 30억 원을 후원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대신 출처를 묻지 말라고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협회로 발전기금 입금시키는데 돈 출처도 묻지 말고 입금자도 묻지 말고 뭐 이렇게 해요. 협회는 후원자 신원을 모르면 회계 처리와 감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익금이나 잘못된 게 들어오면 협회 통장 자체가 사용 정지돼서 못 쓴다고 통장 계좌번호를 안 줬어요. 이후에도 전 씨는 남 씨와 함께 펜싱 경기장 내 통제구역 등에도 드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현희 씨도 사기범에 알고 있었나요?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 씨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야, 30억을 후원하겠다. 아니, 30억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30억 낼게요. 자금 출처는 묻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분은 아마 펜싱협회 주변만 가도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랬지 못했지만. 자, 그런데 왜 출처를 묻지 말라 이 단서를 달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미심쩍어서 펜싱협회에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익명의 후원자나 기부자가 상당히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이유는 아마도 이제 추측컨대 그렇게 받기에는 해서 3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일단은 협회나 이런 단체 입장에서는 이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회계 처리하는 누가 줬는지 어떤 그렇죠. 출처인지도 알 수가 없으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예. 통상적으로 이런 거액의 돈을 익명으로 출처도 밝히지 않고 기부한다라는 것은 일단 의심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금의 불법 수익을 은닉하는 용처로 이 지금 기부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의도가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청조의 무기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돈 자랑이었어요. 돈도 없는데 돈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진짜로 돈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뭐 사기친 돈으로 뭐 선물도 하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진짜 돈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남현희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 매체에서 저 남현희 이길 자신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요. 아마 남현희 씨에게는 본인이 몰랐다는,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칠 건데 내가 그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또 내가 남현희 씨한테 과거에 한 번은 내가 이제 너한테는 그만 이용당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현희 씨가 나 너 이용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형식의 대화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있다라고 예.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청조는 예. 남현희한테는 앞으로 터질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남현희 씨만 오로지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걸 두 사람이 꽁꽁 숨겼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전청조는 추가로 내가 그 남현희의 모친에게 300만 원, 500만 원, 동생에게는 매달 500만 원 이렇게 차값도 매달 내고 명의도 남현희 씨 이름으로 해주고 기존의 대출금도 1억 4천 갚아줬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런 내용은 전청조 일방의 아직까지 주장이긴 합니다. 예, 물론 전청조의 주장입니다만 남현희한테는 앞으로 터질 일이 많다. 내가 여자인 걸 알았던 유일한 사람은 남현희뿐이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현희 씨 얘기도 들어보죠. 남현희 씨한테 이제 사람들이 아니 그 어느 정도 이제 걱정도 하고 동조도 합니다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그걸 왜 받아? 뭐 뻔히 모르는 돈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동차 수억 원짜리 명품 가방, 그다음에 잠실에 있다는 최고급 아파트에 막 같이 살고 이런 의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남현희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예.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예, 너무 예.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근데 그리고 차도 예.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돌려주고 싶다 이제라도. 나는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다. 처음부터 욕심 없었다. 근데 전청주 얘기는 조금 더 다르다고요? 네, 전청주 씨에 대해서 이제 벤틀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나는 이런 것 받고 싶지 않았고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남현희 씨가 처음부터 벤틀리 타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고 특히 펜싱 사업과 관련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청주 씨 입장을 모두 다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긴 한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차량을 누구 돈이라 샀냐? 왜냐하면 전 씨는 뭐 별다른 근로노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남의 돈, 피해자 돈으로 샀다라는 사실까지 인정을 했고 그 피해자는 또 특정된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 스스로 사기로 범죄 수익금으로 이 벤틀리를 사서 남현희 씨에게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남현희의 환심을 사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남현희를 아예 목표로 정하고 저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내가 뭘 또 어떻게 해보겠다. 펜싱협회에다 한 30억 준다고 하면은 이제 펜싱협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또 전청조는 남현희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남현희 감독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내가 직접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건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레슨을 받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 때 나와 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도 맞습니다. 남현희 감독님을 정말 단 0.01%의 거짓도 없이 사기를 치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자기는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전청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학부모들을 속여서 거액을 챙기려 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남현희 씨와 같이 하는 학원이라고 해서 본인을 이제 매너리라는 펜싱 학원 대표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학원이 좀 특이합니다. 그냥 펜싱만 배우는 게 아니라 스포츠하고 심리 상담을 결합한 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남현희 씨를 찾아갔다라는 게 전청조 씨 주장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 고가의 프로그램을 이제 학부모들한테 제안을 했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고가냐면은 단순히 펜싱만 가르친 게 아니라 펜싱을 통해서 아이비리그 대학까지 그렇게 진학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서 한 유튜버에 따르면은 학생 한 명당 3억 원을 요구를 했다.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3억 원이 건너갔는지는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냥 뭐 남현희 선수의 이름을 딴 학원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몇억 원씩 그렇게 가로챌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피해를 얼마를 당했는지도 지금 막 속보를 통해서 나오네요. 일부 피해자가 15명이랍니다. 15명. 그리고 피해액은 19억 원. 야, 이러니 뭐 몇 억짜리 차 사주고 명품 가방 해주고 물론 그 잠실에 있는 최고 아파트를 산 건 아니에요. 거기 뭐 월세 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척하고 그걸로 사기치고 그걸로 남현이 속이고 잠시 뒤에는 또 펜싱협회까지 속이려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까지 드러난 게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전청조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입니다. 요 피해 당하신 분들 어떻게 구제받아야 되죠? 요 얘기 잠시 뒤에 일단 전해드리고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 오늘 신청했거든요. 조금 전에. 자, 구속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경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굉장히 지금 19억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커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요. 특히 지금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누번 기간입니다. 이미 사기 전력이 있었고 실형을 받고 나온 지 얼마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기도 굉장히 난망하기 때문에 중한 형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본인이 도망갈 시도까지 했다라는 게 일부
보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수사기관에선 신병 확보 반드시 해야 되는 사건이고 법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도망갈 염려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19억이잖아요. 피해액이. 이러면은 그 특경가법 적용 대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양형만 5년, 10년을 넘을 가능성을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줬는지 여부인데 지금 천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 돈 가진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 실제로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이고 더군다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15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예. 암수 범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이고. 미수에 그친 범죄까지 포함하면 반복적, 계속적,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중대한 재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전청조 씨는 지금 잡히면 사실 상당 기간 사회에 경이될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피해자만 15명, 뭐 누구한테는 남자라고 속이고 누구한테는 여자라고 속이고 또 투자하라고 해서 돈 받고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뭐 신혼살림 차리는데 돈 필요하다고 하고서 빼돌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들만 해도 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조사로 15명이에요. 언론 보도 말고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피해액 19억, 현재까지 19억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아직 안 드러난 것까지. 문제는 자, 장 변호사님,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 평생 모은, 평생 뭐 결혼할 때 좀 장만하려고 모았던 돈 그냥 전청자한테 다 날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어떻게 피해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개별 피해자들별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억 원이 넘는 정말 수억 원대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사실 전청조 앞으로 된 자산은 전혀 없다고 할 때 그 수익을 얻은 건 남현희 씨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남현희 씨가 이 사기 범행에 최소한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자산을 범죄 수익금으로 바로 판단해서 동결 조치하거나 추징 몰수하는 게 비교적 용이할 겁니다. 다만 이 방조범이나 아니면 공범 관계에 있지 않다, 몰랐다, 남현희도 피해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받으면 사실 강제 집행을 하는 그 수순으로 가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 피해자별로 그 시점 그리고 언제 넘겼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알았는지 그런 여부 등이 항상 강제 집행을 할 때 추징 몰수를 할 때 넘어야 될 산으로 실제적인 집행에는 상당한 장애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잠깐만요. 이 얘기, 자, 남현희 씨와의 공범 여부가 사실 논란이 되는 게 있으니까 물론 남현희 씨가 공범이라는 거 아직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경찰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걸 전제로. 그런데 일각에서는 장 변호사님, 네. 아니 남현희가 손해 본 건 뭐지? 아니 남현희는 차도 받고 집도 뭐 가서 얹혀 살고 그리고 뭐 명품 선물 받았고 물론 명예는 이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만 남현이가 실질적으로 돈을 뭐 얼마를 갖다 줬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수혜자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와요. 남현희 씨가 최근 고소를 마쳤고 고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사기 및 사기 미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명예훼손, 주거침해, 스토킹 처벌법 등등도 포함이 됐지만 사기죄를 적시한 것으로 보아 본인도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라는 주장을 고소장에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뭐 그 친인척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전청조를 매개로 해서 이 전청조가 고용한 뭐 경호원과 이 친인척이 금전적으로 얽히면서 분쟁이 생겼다 등등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예. 그 피해자성이 금전과 관련해서 정확히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수혜자 지위에 있었는지도 경찰이 가려낼 몫인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도의적 책임, 그 윤리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으로 예를 들면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하느냐 또는 이 사기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조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방조가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전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필적 고의나마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투자의 돈을 받아서 이것을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차량이나 생활비로 소진하는 걸
알면서도 받았을 경우, 또는 그렇게 받는데 어떤 뭐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거나 이럴 때 도움을 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인 책임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남현희 씨의 주장은 나는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것도 직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잘 몰랐고 나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행각을 벌이는가라고 굉장히 지금 속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속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기의 도구로 이용당했던 거라면 법률적인 책임까지는 지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속았다, 저도 속았어요 라고 해서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한 가지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양은경 변호사님, 그 펜싱협회 있잖아요. 앞서 우리가 보도를 했어요. 펜싱협회를 누가 데리고 갔는데요? 남현희가 데리고 갔으니까 알지. 뭐 전총주가 혼자 가서 돈 있는데요, 30억 드릴게요 한다고 만나주겠습니까? 남현희가 데리고 온 사람이니까 만나준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물론 제안은 안 받았지만, 그러면 남현희는 그때까지 돈이 정말 이런 사람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펜싱협회 데려가서 소개를 해줄 때까지.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공생관계는 될 수 있잖아요. 공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 전청주가 누구를 믿고 저 정도의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구상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누구를 앞세워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이 범죄 피해에 책임은 있다라고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범죄 의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전청주가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투자금을 뜯어낼 것을 남현희가 알고 있었느냐.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몰랐어요. 진짜 돈 줄 줄 알았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아까 이제 제가 학원, 매널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널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 학원 수강료를 받는 통장이 남현희 씨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본인이 그냥 저는 몰랐어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도 앞으로 뭐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법정 다툼이 치열할 부분이에요.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아니 당신이 이렇게 통장 빌려주고 수강료까지 받았지 않냐, 이거는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반면 남현희 씨는 아니 그럼 내 이름 가지고 그냥 학원한다고 그래서 난 내 이름으로 통장만 개설했을 뿐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뭐 몇억 원씩 그 속여서 뜯은 줄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너무 몰랐다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사기칠 줄 몰랐어요. 제 통장에 돈 들어오는데도 이게 사기인 줄 몰랐어요. 30억 준다는데도 이게 사기인 줄 몰랐어요. 남자라고 하는데 여자인 줄 몰랐어요. 임신 안 했는데 한 줄 알았어요.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남현희 씨가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게, 사기죄로 처벌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다수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전 씨에게는 그 손해배상 청구야 판결문으로는 배상 판결이 나옵니다. 100%. 그런데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 1 전청조, 피고 2 남현희로 너 과실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속은 데는 너도 어떤 일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조금 더 주의 감독을 기울이고 자세히 살폈더라면 이 전청조의 행각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 과실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속아갔는지를 언론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정시키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상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 씨한테 피해자가 지금 15명이라는 거잖아요. 왜 속아? 왜 그렇게까지 속아?라고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15명이 속아서 돈을 건넨 상태입니다. 그럼 전 씨의 수법이 정말 치밀하고 또 속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라는 점도 있는 거여서 남현희 씨가 피해자성을 가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수사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속은 데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속은 데에는 그 기자도 아니면서 기자인 척해서 남현희 씨가 아니죠. 전청주 씨,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하시는데 그 돈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같이 거짓말을 쳐준, 몇 번을 강조합니다만, 그 역할 대행업자들에 대한 이런 행태들, 사기의 공범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가자지구 난민촌, 여기 공습당했는데 또 공습당했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이스라엘. 국제사회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난민촌입니다. 난민촌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상자만
한 400명이나 이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난민촌의 사망자가 400명에 이른다라는 게 하마스 쪽의 주장이에요. 하마스 쪽의 얘기로는 이제 자빌랴 그 난민촌이 이틀 연속 이스라엘 측이 공습을 하면서 400명이 죽었다는 것인데, 또 이제 가자 지구 보건부에서는 또 이게 수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 50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부상돼서 상당히 좀 격차가 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그 전쟁 지역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도 좀 파악이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공습 대상 지역이 민간인들이 다수 있는 난민촌이라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 국제사회에서도 좀 규탄을 하고 있죠. 유엔에서도 이제 인도주의 긴급구 사무처장이 이번 공습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자 지구 사람들한테 가장 잔혹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양은경 기자, 김정은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뭐 하마스를 지원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 발표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 포괄적인 지원을 하라, 이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참 발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이 수출한 그 무기 거래 그 가능성이 지금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국회에 지금 보고를 했고, 아마도 이렇게 북한이 나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려는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 아니, 지난번에 뭐 러시아에다가 100만 발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팔레스타인이 시장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그 북한이 무기를 판 적이 있었거든요. 하마즈하고 헤즈볼라의 대전차 무기라거나 뭐 이런 방사포탄, 이거 수출 전례가 있으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뭐 여러 가지 교역이나 이게 다 막힌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 남의 나라 전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몰래 무기 팔아먹고,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팔레스타인 도와주면서 또 무기 거래를 시도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도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